저는 올해 77세 김연복입니다. 지금 제 회사는 직원만 78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3천억을 돌파했고 전국에 진행 중인 건설 현장만 23곳입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는 현금만 30억이 넘고 강남 일대 빌딩 3채와 제주도 리조트까지 합치면 300억대 자산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모 경제지에서 이 시대의 산업역군이란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철민이는 제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군요. 손자들은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7년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집 한켠에서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보따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날이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인근 장터를 다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지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10원짜리 연필을 사지 못해 뭉툭해진 연필을 반으로 잘라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겨울 어머니마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보가,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저는 그날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주머니 속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1,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지만 단 하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현장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만난 이현수 반장님은 제 인생의 첫 은인이셨습니다. 젊은이, 일 잘하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3명이나 도망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님.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일해볼래? 내가 기술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했습니다. 반장님께 빌린 건축 관련 책은 닳도록 읽었고 현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꼼꼼히 수첩에 적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25이 되던 해 드디어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뿐인 자재납품 업체였습니다. 첫 거래처는 제가 막노동을 했던 현장의 이현수 반장님이었습니다. 연보가, 너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 앞으로 우리 현장 자재는 너가 다 맡아라. 반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반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형이라고 불러. 넌 이제 사장님이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고 거래처 하나하나 발로 뛰어 만들었습니다. 자재납품 업체에서 시작해 하청업체가 되었고 마침내 제 이름을 건 건설회사를 세웠습니다. 결혼은 35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 회사 경리였던 사람입니다.
첫눈에 반한 것은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과 성실한 일처리였습니다. 아들 철민이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을 줄은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30년 지기인 장동수 사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로 떠나보내는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장 사장의 자녀들이 유산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뭐 했는데? 난 회사 일 도와드린다고 10년을 바쳤어. 왜 다 거짓말이야? 난 아빠 간병한다고 3년을 했어.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들의 눈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없고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장 사장의 관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저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철민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자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 아들 철민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자였습니다. 매주 어김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가실 때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임원회의 때마다 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는 말을 결정사항에 항상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우연히 제 책상 위에 잘못 올려진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 자금 70억 원이 불분명한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좌 명의자가 김철민이었습니다. 박 부장, 이 계좌 내역 좀 자세히 조사해보게.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강남 청담동의 빌딩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김철민 전무가 청담동 빌딩을 개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영숙의 사치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선물로 준 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누볐습니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강남의 상류층 사모임에서는 시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돈 쓰는 걸 전혀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새로 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봬요. 얼마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지기인 최 사장이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연복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며느리가 강남 노름판에서 자주 목격된다더군. 뭐라고요? 소문으로는 벌써 수십억의 빚을 졌다는데. 아들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며느리는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2살 큰 손자는 제 카드로 2억짜리 수입차를 샀습니다. 20살 작은 손자는 유학 간다며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 모았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너무 멋있어요. 제 생일 선물로 어떠세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타는데 저만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요. 내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는 회사 여직원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아들이 또 카드 결제하러 왔어요. 이번엔 5천만 원이래요. 프레지던트 라운지에서 술 마시고 막무가내로 결제했다던데. 가족들의 민낯은 생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너그러웠던 걸까요? 제 욕심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대로 두면 제가 일군 회사도 재산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치매 연기를 떠올린 것이 그들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능력해진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제 곧 시작될 제 인생 최대의 모험. 저는 먼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제 주치의였던 정형외과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 나 좀 봐주게.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이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대학병원 김민우 교수님이신데 제가 미리 연락드려 놓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촬영부터 인지능력 검사까지 좋게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동년배분들보다 내 상태가 훨씬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교수님, 혹시 치매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감정 기복 등이 나타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치매 관련 서적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치매에 의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노인성 치매, 완벽 가이드.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치매 환자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표정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타겟은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전 10시 임원회에 있으십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었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나? 미안하다. 평소 1분 1초도 어긴 적 없는 제가 회의에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정리였습니다. 평생 서류를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제가 중요 계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버님, 그 서류 내일까지 필요한데요. 어디 뒀더라? 결국 서류는 제 차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죠.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름 착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최봉원 이사를. 이봉원 이사, 이리 좀 와보게. 회장님, 저는 최봉원입니다. 뭐라고? 미안하네. 요즘 자꾸 이름을 헷갈리네. 최봉원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바꿔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젓가락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척도 했습니다. 어디였더라? 화장실이 어디였지? 비서가 달려와 안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저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십니까? 더운데 왜 이러고 계세요? 이상하네. 아침에 나올 때 눈이 왔는데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부러 구두랑 운동화는 짝짝으로 신고 왔습니다. 회장님, 신발이 신발 이쁘다고? 1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그대로 사무실을 활보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비서가 새 구두를 사왔습니다. 저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회장님, 내일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아니, 그제가 제삿날이었나? 실제 제 어머니 기일은 4월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연기했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 손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가 왜 이리 짜나? 늘 먹던 게 아닌데. 옆자리의 임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저를 다 씻어놓고도 한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숟가락 가져갔어?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위험하신 것 같아. 설마 치매는 아니시겠죠? 전에는 절대 이러시지 않았는데. 제 연기는 점점 더 완벽해져 갔습니다. 제가 보인 치매 증상이 한 달 만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그 여파는 제 가족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들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철민이었습니다. 평소 내 앞에서 꼿꼿하던 그의 허리가 어느새 바로 펴졌고 공손하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민이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신과 병원 입원 안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알아봤습니다. VIP 병동이 비어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치매 초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입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의 아들이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지갑과 통장, 도장을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제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제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손자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귀도 잘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요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봐? 심지어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손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철민은 이제 저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협력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중요한 입찰건에서는 제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고 회사 돈을 마구잡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버님께 보고드리는 건 예의상입니다. 임원들 앞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결제 순서도 무시한 채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명예회장직에 계시면서 편히 쉬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제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환자인 척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제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지기인 최 변호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지만 제 사정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연보가 내가 경제범죄 전담 특별수사팀 출신 형사를 알고 있다. 비리 조사는 그 사람이 전문이야. 동시에 박 회계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회계를 20년 넘게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을. 회장님, 지난 5년간의 회계 자료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박 회계사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철민이가 횡령한 금액이 무려 100억에 달했습니다.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공사 단가를 부풀리고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까지 축소해서 착복했더군요. 여기 보시면 청담동 A건설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전무님 대학 동창이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20억 규모의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와 달러로 받고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이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뒀더군요. 자금 추적이 쉽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용한 전직 특수부 형사의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님이 강남 노름판에서 큰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명 호텔 지하에 있는 곳에서 며느리는 수십억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빚의 규모는 이미 30억 원을 넘어섰고 뒷세계의 빚쟁이들이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조폭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이자가 한 달에 50%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들이 며느리를 통해 회사까지 노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가 평생 일군 회사가 범죄 조직의 자금 창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자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SNS 전문 탐정을 고용해 조사해보니 그들은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계정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라는 가식적인 글을 올리면서 비공개 계정에는
충격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미치광이 할배 재산 다 물려받는다. 크크크. 치매 할배랑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제발 빨리 요양원이나 가시지. 상속 받으면 제일 먼저 청담동에 건물 산다. 기대된다. 흐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였을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연보가 이 정도면 배임, 횡령, 배임수재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철민이는 최소 5년은 실형이야. 박 회계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국세청에 불법 비자금 제보하면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 포탈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내복바람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여기가 어디지?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옷을 입어야죠. 오늘 애들 오는 날이잖아요. 저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세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숟가락으로 국을 퍼먹으려다 온 옷에 흘렸습니다. 젓가락은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다가오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도와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물러섰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점심때는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가려 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가봐야 해.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아버님, 오늘은 추석이에요. 회사 쉬는 날이잖아요. 추석 아니야. 오늘 분명히 이사회가. 철민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요즘 안 보이시네. 전원일기 할 시간이다. 손자들은 깔깔 웃으며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다 정리해야겠어. 철민이가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취기가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자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잠시 내가 준비한 영상이 있단다. 리모컨을 들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조작하시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똑바로 허리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은 네 남편이 전문이지.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아주 교묘하던데. 순간 철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차례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좌 내역, 위조 서류, 비자금 증거까지. 이게 무슨... 철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강남 노름판장 CCTV 30억 노름 빚 증거, 조폭들과의 통화 녹취록.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들의 SNS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곧 미치광이 할배 재산 다 물려받는다. 크크. 치매 할배 언제 요양원 가냐 크크. 이건 해킹된 거예요. 손자들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민이가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는 특수부 형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씨, 특수범죄수사부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며느리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제 발로 일어나 도망가려 했습니다. 노름빚은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나? 조폭들이 지금쯤 자네 뒤를 쫓고 있을 텐데. 며느리는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손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산 허한수 소송장, 상속 포기 각서.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 아버님. 이제부터 난 자네들과 부자가 아닐세. 법정에서 보자. 경찰이 철민이를 연행해 가는 동안 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회사와 재산을 노리던 하이에나들. 이제 그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추석날 그 사건 이후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아들 김철민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100억 원, 배임 30억 원, 업무상 배임 50억 원. 검사는 제 고소장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정말 고소하시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법과 정의가 더 진합니다. 검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철민이의 범죄 혐의는 명백했고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바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회사 지분 60%를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창립 멤버인 최봉원 이사에게 10%, 강민호 이사에게 10%, 그리고 나머지 40%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전원에게 1%씩 분배했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여러분들입니다. 이어서 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불러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현금 30억 원, 부동산 300억 원. 이 중 90%를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지원입니다. 재단 이사진은 모두 교육계 원로들로 구성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30억만 빌려주시면.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벌어서 갚아라. 그게 진정한 반성이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보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외제차도 명품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건 좋지만 이제 난 네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 나가 보거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는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글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제 제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된 회사는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첫 해에만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내는 아들을 생각하며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마지막 결단이자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와 양심이라는 것. 그들이 이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아들 김철민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이라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징역 5년, 추징금 120억 원을 선고합니다. 철민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자수와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감옥에 보내신 뒤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 며느리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노름 빚 30억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운전기사의 보살핌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작은 분식집을 차려 하루 12시간씩 일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언니, 이 떡볶이 맛이 왜 이래요? 안 매운 거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매워요?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덜 매운 걸로 해드릴게요. 고객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그녀의 모습이 과거 허세 부리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의 몰락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외제차는 모두 리스 회사에서 압류해 갔고 골프장 회원권도 취소되었습니다. 등록금도 제때 내지 못해 휴학계를 내야 했습니다. 큰 손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작은 손자는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어떤 기름 넣어드릴까요? 처음으로 땀 흘려본 돈으로 밥을 먹어보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 이런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각종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유명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했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운영 방식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했고 유명 작가들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기업인상, 올해의 교육자상 등 각종 상의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 같아서 적당히 비추면 길을 밝혀주지만 너무 밝게 비추면 오히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은 그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땀방울의 가치를, 정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동이라는 생명의 숨결을, 이제야 그들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의 의미를 배웠다고 합니다. 손자들은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아들은 하루하루 반성문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혹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봄날 꽃을 피우기 위해 혹독한 겨울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쓰디쓴 약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독한 아버지로 남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나침반, 정직이라는 지도, 성실이라는 뿌리, 사랑이라는 등대.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고. 그 칼로 자식의 욕심이라는 종양을 도려내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장학재단에 나가 가난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키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 정직이 패배하지 않는 세상,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제가 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